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남극기지를 경험한 한국인에게 한국과 남극 중 어느 곳이 더 추운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남극기지가 더 추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그의 대답은 한국이 더 춥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는 남극과는 다르게 한국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극에는 감기 같은 생활 바이러스가 없어서 좋지만 한국에서는 병균에 노출되어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며칠 동안 고생해야 하니 오히려 겨울만 되면 남극의 날씨가 그리워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겨울을 이겨내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충격을 받았다는 러시아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겨울이 상당히 긴 러시아의 날씨 때문에 누구보다도 추위를 잘 견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여행하면서 바라본 한국인들은 추위를 견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추운 겨울을 극복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지혜 덕분에 러시아에서의 다음 겨울이 기대되게 만들었다는 한국에서의 경험은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엘라예요. 조금 뜬금없나요? 굳이 태어난 곳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추위에 강한 편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죠. 전 어떤 한파에도 끄떡없는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의 매서운 바닷바람에 지고 말았지만요. 저는 러시아를 이길 곳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인들은 누구보다 추위를 잘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서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은 추위를 버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위를 극복해 버리더라고요. 아마 극복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추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제가 추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추위는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는 가끔 겨울 폭풍이 들이닥치는데 그땐 체감 기온이 무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또한 한국에 비해 러시아의 겨울은 매우 길기도 하고요. 한국의 겨울은 보통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봄이 오는 3월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러시아는 보통 10월 말부터 피부에 와닿기 시작해 4월까지도 눈이 내립니다. 사실 3월이 지나면 절기상 봄이 찾아오긴 하지만 체감은 여전히 겨울이고 쌀쌀하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겨울은 무려 8개월이나 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 1월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미친 듯이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그저 소복하게 쌓일 때도 있고 영하에나 나올 법한 폭설이 올 때도 있었어요. 이 폭설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요. 출퇴근길을 눈밭으로 만드는 건 둘째치고 종종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먹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설이 쏟아지는 날에는 거의 한두 번은 인터넷이 끊기는 걸 각오해야 하죠.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자연이 내준 숙제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폭설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집에 고립도 되어봤어요. 눈이 심하게 오면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마비될 정도이니 고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이는 건 당연하고 차를 타다가도 금세 눈이 쌓이는 바람에 차를 움직이지 못할 때도 가끔 있어요. 이처럼 러시아에서 혹한의 겨울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 어떤 곳의 겨울도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누구보다 추위를 잘 견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요. 전 모스크바가 너무 춥다 보니까 비교적 따뜻한 곳으로 여행이 가고 싶어졌어요. 그 여행은 친구와 함께였죠. 하루는 친구와 만나서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동남아를 고민했지만 친구는 또 너무 더운 곳은 가기 싫다고 했죠. 우리 둘은 서로 의견이 달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한국도 지금 겨울인데 한국의 겨울은 적당하다면서 제가 좋아할 거라고요. 겨울이지만 너무 춥지 않고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 제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익숙한 국가도 아니었고 보통 아시아 여행이라면 그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 갈 텐데
굳이 한국에 왜 가나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제 친구는 단단히 한국에 꽂힌 듯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었죠. 전 결국 친구의 소원대로 한국을 골랐어요. 친구는 기쁜 듯 보였죠. 벌써부터 어디에 갈지 고르는 모습이었어요. 친구가 장소를 고르는데 막힘없이 계획을 짜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구는 한국 여행을 꽤 자주 왔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친구의 말만 믿은 채 한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친구 말대로 한국은 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나라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강원도로 갔을 때 저는 한국도 꽤 춥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기했어요. 제가 춥다고 느낄 줄 몰랐는데 강원도라는 곳은 산도 많고 바다 근처라 그런가 러시아가 생각날 정도로 바람도 따가울 정도로 추웠거든요. 특히 바닷바람은 정말 매서웠어요. 이전에 평창 올림픽에 출전했던 러시아 선수가 한국의 겨울바람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추위라고 했던 인터뷰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친구가 따뜻하다고 했던 것과 반대로 이곳은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한국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분명 외부 활동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였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추위가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얇은 패딩 하나만 입고도 거리를 잘 돌아다니셨어요. 어린아이들도 볼이 빨간데 아무렇지 않은 듯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한국은 눈도 많이 보이는 하얀 나라였는데요. 신기하게도 멀리 보이는 산에는 눈이 가득한데 이상하게 도로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 마음에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대답하지 않고 역으로 제게 질문하더군요. 눈이 온 다음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냐고 말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친구가 정답을 알려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이었어요. 게다가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옆집에 쌓인 눈도 함께 쓸어준다고 덧붙였죠.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제설 작업하는 게 얼마나 춥고 힘든 일인지 잘 알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제설 작업은 장비를 통한 제설 작업만 하지 사람이 직접 눈을 치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눈을 치우는 것은 물론 옆집의 눈까지 함께 치워준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친구의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눈이 쌓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눈 덮인 산의 모습은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산을 볼 일이 잘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댔죠. 그런데 하루는 해변가로 이동을 했었는데 숙소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친구가 숙소를 잡을 때 호텔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곳으로 예약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옥을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왜인지 허름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어요. 특히나 눈 내리는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데에서 자기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향해 이렇게 추운 날 왜 호텔로 숙소를 잡지 않았냐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옥형 숙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생각과 전혀 달랐죠. 노란색 조명과 한옥 전체 모습이 마치 그림의 한 풍경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바닥에 깔린 돌길은 또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이곳이 숙소인지 문화재인지 헷갈리더군요. 전 어느새 추위도 잊은 채 한옥을 구경했습니다. 낯설지만 단아한 한옥에 매료되더라고요. 대청마루에 서 있으니 마치 한국의 과거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한옥의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 방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 작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아늑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방 안에서 잠을 자는 침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식 이불이 있는 것을 보고는 바닥에서 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방 안의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고 문을 열고 밖을 바라봐도 분명히 밖의 공기는 상당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방의 온도는 특히 바닥의 온도는 아주 후끈후끈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한국에서 오랜 세월 사용되고 있는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온돌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 제게는 완전히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얼었던 발이 싹 녹으면서 행복해졌어요. 러시아는 히터식 난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거든요. 카펫을 깔아도 한계가 있고 말이에요. 이불에 몸을 누였는데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올라와 너무 행복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온돌 시스템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진 전 한국의 과거에 대해 잠깐 검색해 보았는데요.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뭐랄까 한국의 전통은 참 보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대단하게만 느껴졌어요. 왜 러시아에서는 이런 난방 방식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러시아에 있을 때는 추위라는 것은 무조건 견디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신체가 약한 개인의 탓이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한겨울 추위가 시작되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난방 방식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고 강추위에도 끄떡없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추위라는 자연재해를 인간이 극복해낸 것이죠. 저는 정말 한국인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감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의자에 앉더니 갑자기 엄청난 환호를 내비쳤어요. 저는 그냥 친구가 여행이 즐거워서 소리를 지른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재빨리 이 의자에 앉아보라며 재촉했어요. 전 의자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앉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엉덩이가 따뜻해졌거든요. 알고 보니 버스 정류장 의자 표면에 열선이 깔려 있어 정류장 의자가 따뜻했던 거였어요. 엉덩이만 따뜻한데도 온몸의 추위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은 눈이 펑펑 왔는데 따뜻한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제발 한국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러시아에도 전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한국이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매 순간이 신선하면서도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친구와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가족에게 주려고 사온 선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얇은 외투에도 따뜻하게 야외를 돌아다니실 수 있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내복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내복은 러시아에서 생각하는 내복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내복이라고 해도 위에 티셔츠를 2번 입거나 바지를 2번 입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복이라고 따로 나오는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두께가 한국과는 다르게 두꺼운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타이즈 형태의 얇은 천으로 된 내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처음 그것을 알았을 때는 한국 여행의 추억으로 삼으려고 반신반의로 하나만 구매해 입어봤는데 너무나 탁월한 방한 기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복을 입고 겉옷은 티셔츠에 패딩만 입었을 뿐인데도 실내에 들어가면 땀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이렇게 얇은 옷인데 어떻게 이렇게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특히 이 내복을 선물 받으신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땀이 흘렀다는 저의 말을 믿지 못하셨는데 하루 입어보시더니 왜 몇 개밖에 사오지 않았냐고 아쉬워하실 정도로 만족하셨어요. 결국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내복을 다시 구입해 선물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서 그 어떤 강추위가 와도 극복해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미 추위를 극복해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올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곧바로 한국의 온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업자를 먼저 수소문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겨울은 한국에서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자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겨울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간 러시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겨울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온돌인데요. 일반적으로 온돌은 기원전 4세기 옥저 시대에 발명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한민족의 겨울을 책임져 준 것인데요. 현대에 와서는 온수 보일러를 사용하는 온수 난방 방식의 온돌로 전통 방식의 온돌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이처럼 위생적이고 따뜻한 난방 방식은 찾아볼 수가 없죠. 옆 나라 일본만 봐도 겨울이 되면 매년 1,0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온돌과 같은 뛰어난 난방 방식이 없기 때문에 평균 실내 기온은 1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에 나온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온풍 난방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어느 집에 가든 바닥은 차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반드시 침대를 이용해야 하고 공기가 상당히 건조해서 물도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러시아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온돌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돌이 또 하나의 한류로서 러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으면 좋겠네요. 벨기에의 한 가정집 먼타지 동양의 나라에서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끔씩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봤을 땐 다행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분단된 나라로 떠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행여나 갑자기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닐까 아들의 부모님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상 실제로 찾아간 한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노부부가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벨기에의 평범한 여성 헤일리라고 합니다. 제 아들 루이스는 한국이 좋다며 그 이유 하나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강사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늘 한국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지낸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해오지만 부모된 입장으로서 종종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무서운 말들을 할 때면 아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때마다 전화를 해서 잘 지내는 거니 정말 아무 일 없는 거니 혹시라도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얼른 지하실로 도망가야 한다는 등 걱정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하지만 아들은 그럴 일 없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북한의 위협은 유럽에서는 매번 크게 보도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런 위협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뎌진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잔소리쯤으로 생각하고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칼을 들고 무차별 난동을 피웠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걱정되더군요. 범죄율 같은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 한국이 범죄율이 유럽보다 월등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밤늦게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밤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밤에 있던 일은 그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와 남편은 상당히 걱정이 되더군요. 벨기에에서도 밤에만 안 돌아다니면 위협을 피할 수 있는데 아들의 SNS 사진을 보면 밤에 얼마나 돌아다니던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니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루이스의 SNS를 보고 범죄의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안심이 되고 나쁘거나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걱정이 되는 그런 평범한 부모된 심정이죠. 저희 부부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볼 겸요. 한국의 대전에서 살고 있다는 루이스의 집으로 저희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향해야 했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훌륭해서 처음 오는 사람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 버스 티켓을 팔고 있는 창고로 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저희는 벨기에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저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는 젊은 프랑스 부부가 줄을 섰죠. 저희가 벨기에 사람인 것을 눈치채고 그 부부는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수다쟁이인데 저희는 잘못 걸렸다 생각했죠. 저와 남편은 그저 그들의 말에 비위를 맞춰주며 빨리 티켓을 산 뒤 버스를 타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었죠. 그렇게 시끄러운 프랑스 사람들의 소음을 견디며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줄을 서지 않고 급하게 새치기를 해서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은 뭐지? 라고 쳐다보면서 곧 티켓 판매원이 그들을 내쫓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이 줄에 가장 뒤로 밀려나는 통쾌한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을 주목했어요. 티켓 판매원은 역시나 줄을 서주면 좋겠다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대화가 오가더니 그들에게 표를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소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저런 행동을 묵인해준다고 한국은 뭐하는 곳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저희 부부 뒤에 있던 말 많은 프랑스 부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들은 한국이 좋아서 여러 번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저렇게 끼어들었을 때 사정을 잘 설명하면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유럽에서는 끼어들기나 새치기는 죽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줄 서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양해를 구하고 나서 끼어들기를 허락받거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협을 받을지 모르고 성격 나쁜 남자가 줄에 서 있었다면 강한 보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오죽 급하면 저러겠냐고 이해해준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런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얍삽하게 새치기 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해준다며 여기는 유럽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게 된다면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이 내뱉는 말 중에 가장 흥미있는 말이어서 그들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또 관심 없는 자기들 이야기를 해서 금방 후회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저희 부부 차례가 되어서 티켓 판매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티켓 판매원은 유창한 영어와 함께 아까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했다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한다고 말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한국의 첫 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상냥하고 다정한 말투로 그리고 깔끔한 설명으로 저희가 버스를 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맞춰 대전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고 버스 기사님과 짐 싣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나오셔서 티켓 확인과 함께 짐을 직접 버스 트렁크에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버스 출발과 함께 기사님의 정중한 인사가 있었고 대전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하자 저희는 버스에서 내렸고 지도를 보고 캐리어를 끌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외국에서도 길 찾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죠. 터미널 앞에 붙어있는 지도를 보고 몇 블럭 걸어가서 우회전, 또 몇 블럭 걸어가서 10시 방향 이런 식으로 길을 외워서 루이슨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분 정도 걸어갔는데 저희가 미리 지도로 봤던 곳이 아니었죠. 방향을 잘못 잡았나 생각이 들었고 생전 처음 오는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저희 옆을 지나가는 안경 쓴 한국 여성이 보였고 저희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고 다행히도 그녀는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며 여기로 가는 것을 알려달라고 했죠. 그녀는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대면하는 한국인 여자인데 하나같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한 뒤 저기 멀리서 차 한 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남자였고 바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안경 낀 한국인 여성의 일행이었겠죠. 차에 타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내려다 준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탄다는 게 옛날에는 몰라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낯선 한국인의 차에 올라탄다고 해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호의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집 근처에 내려다주고 저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루이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루이스에게 저희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희 부부는 생각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고 사람들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이스는 한국에서 사는 게 괜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며 한국에 살고 있는 벨기에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다들 벨기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아들의 안내에 따라 한국을 관광하면서 저희는 날씨가 좋은 밤에 오히려 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폐장 시간이 정해진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방문하고 경치를 보거나 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때는 여지없이 밤을 택했고 저희는 수많은 밤거리에 단 한 번도 위협적인 일,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낮보다 밤이 활기차 보였고 시원한 공기와 주변의 분위기에 취해 몇십 년 만에 여행다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놀랐던 경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던 안경 낀 한국인 여자분과 정말 우연하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주말에 아들을 따라서 한국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도서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고, 저희 부부가 벨기에에서 가져온 책을 그곳에 가만히 앉아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희를 알아본 듯 했고, 반가운 얼굴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죠. 한국에서는 포용하는 문화가 없다고 해서 그녀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같이 웃으며 포용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곳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그녀가 대접해주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했습니다. 딱 아들 시험가 잘 돼서 며느리로 삼아도 좋을 것 같은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때 차를 운전해 주어서 저희를 데려다 주었던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안타까운 말도 들었죠.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속 깊게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을 찾기 힘든데, 아직 한국은 마음씨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여행을 통해 아들 루이스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위험에 처하겠다는 우려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디 아들을 포함한 한국에 계신 모든 한국인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면 저희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저희의 한국 여행기는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말은 너무나 행복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한국 여행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서울거리 여기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지나가는 한국인 여성의 가방을 찢기 위해 작은 커터칼을 꺼내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성이 중국인 여성에게 말을 걸고 중국인 여성은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는데요. 그러더니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서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 링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서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영국을 잇는 문학 강국은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하지만 요즘 한국의 한강 같은 작가들이 두각을 보이면서 감히 그 자리를 넘보고 있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한국 문학은 중국의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로 형편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동문학이나 소설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보니 배가 아팠습니다. 번역본을 읽어봐도 제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거든요. 또 중국 문학을 따라하는 아류라고 생각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영화계에서 더 먼저 이름을 알렸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런 문화생활 문제가 아니어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저 또한 교육 영향으로 한국은 역겨운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가족들도 한국을 싫어합니다. 저는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에도 마라탕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한국에 대해 무지하기도 했어요. 그런 저에게는 대학생활 중 친해진 한국인 유학생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한국인과 달리 잘난 척을 하지도 않고 중국 문화를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한국인인 게 진심으로 안타까웠고 중국인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었고 입원 치료를 받고 한 달 동안 본가로 가서 요양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비우면 고양이 케어를 해줄 수가 없다면서 한 달 동안만 살아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여서 당연히 된다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곧장 서점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만큼 제 친구는 제게 소중했고 그 친구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살았더라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은 의료기술도 발달했고 알고 보니까 친구는 오랜 세월 동안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병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친구가 유튜버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악플러들에게 시달려서 모든 병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들이 더더욱 싫어졌습니다. 중국도 악플러가 많긴 하지만 친구에게 들은 악플러들 만행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스토킹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괴롭힌 방법을 들어보니 정말 음침하고 못됐더라고요. 또 물론 중국에도 왕따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못된 아이들이 많지만 한국이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는 보호자만 상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병원 앞까지만 함께 가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크기뿐만 아니라 시설이 엄청 좋아서 놀랐습니다. 의료시설도 중국 못지않게 좋으니 제 친구가 잘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자취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놀란 건 배달 음식이었어요. 중국에도 배달 음식 어플이 있지만 한국처럼 간편하지는 않아요. 또 종류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배달 어플에서 과일과 대게까지 배달해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배달 강국이라고 해서 솔직히 무시했는데 배달 강국이라고 불릴만 하더라고요. 또 놀라운 건 한국의 수질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수돗물을 마시는데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 사전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은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다 마시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서 불안했습니다. 물을 사서 마시는 건 너무 낯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집에 정수기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얼음까지 나오는 거예요. 온수, 냉수, 정수까지 버튼으로 누를 수 있고 얼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얼음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얼음을 얼려두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2판 이상 얼리고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얼음을 바로 뽑아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얼음 정수기를 쓰지 않고 대부분 제빙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쓰고는 하는데 한국에서 정수기를 몇 주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싫어하면서도 한국으로 여행도 많이 오고 한국 문화를 뒤쫓는 건가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수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격스러워서 친구에게 곧장 연락해 모든 집에 이런 정수기가 있냐고 묻자 모든 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들 설치하는 추세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한 서울의 물도 깨끗해서 그냥 마시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끓여서 마시거나 아니면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씻을 때부터 수질 좋은 게 티가 나더라고요. 일단 피부가 엄청 매끈해졌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여드름이 났었는데 서울에 와서 싹 사라졌습니다. 왜 한국인들 피부가 그렇게 좋은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제껏 한국인들은 피부과에 다녀서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건 여전히 불쾌했어요. 시설이 좋은 건 알겠지만 여전히 제게는 하급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본가로 가기 전 저에게 고양이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국 관광을 하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을 필요는 없다면서요. 하지만 원래부터 한국을 싫어하기도 했고 친구를 괴롭힌 한국인들을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서 집에만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먹을 반찬이 없어서 마트로 재료를 사러 나가야 했고 슬슬 집에만 있는 게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집 앞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한국 마트는 엄청났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였는데도 없는 게 없었고 생활용품점이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있는 그 생활용품점이요. 신기해서 구경을 했는데 중국에는 없는 물건들도 판매하고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트를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모든 물건은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마트를 구경해 보니까 한국산인데도 질이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도 들어갔습니다. 지도를 켜서 보니까 백화점 안에 서점이 있더라고요. 좀 웃기더라고요. 한국인 독서율이 세계 꼴등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책도 안 읽는 선진국이라니 정말 비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서점에 가봤자 한국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월감도 들었어요. 이렇게 멍청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이기겠어요? 결국
중국이 한국을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서점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모두 책을 읽고 있거나 책을 사려고 줄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어 책 한 권 사지 않는 무식한 나라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소설이나 인문학 책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집을 사는 사람도 아주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 한국인 친구도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토익이나 다른 자격증 문제집을 사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책을 안 읽고 저런 문제집을 산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놀란 마음에 더 둘러봤는데 한국 서점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깔끔하고 세련됐더라고요. 은은한 조명과 다양한 책들이 저를 신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점에서 좋은 향기도 났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백화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 자취방에 두고 온 듯 했습니다. 이미 밥은 먹었고 한국어는 할 줄 몰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았는데 한 한국인 여성 2명이 저를 보면서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제 또래였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중국인 혐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 한국인들이 놀러오면 중국인들이 혐한을 하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똑같이 대응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여자 중 1명이 카운터에 현금을 건넸습니다. 제가 보라는 듯이 돈을 내는 거였죠. 너무 수치스러웠고 창피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돈을 낸 한국인 여성이 본인이 내겠다며 중국어로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중국어를 너무 잘해서 놀랐고 돈을 내준다는 사실에 2번 놀랐습니다. 저는 저 대신 왜 돈을 내는 거냐고 말을 했습니다. 좀 따지듯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국인 여성은 난처해 보여서 낸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기보다는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우습게 본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2 여성은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저는 2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뭘 할 생각은 없었고 비싸 보이는 가방을 칼로 살짝 그어서 흠집만 내줄 생각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다가가는데 실수로 칼로 제 손을 살짝 그어 피가 났습니다. 제가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자 2 여성이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더니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걸 뿌리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며 피를 닦아주더니 또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서 제 손가락에 붙여주었어요. 그것까지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뻔히 알면서 착한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 여성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를 왜 돕습니까? 그러자 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돕는데 이유가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돕는 건 항상 이유가 있는 행위였어요. 대가가 없으면 돕지도 않는다는 게 중국인 대부분의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2 여성은 달랐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 필요도 없다는 듯이 저를 돕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냐고 약국에서 소독제를 사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더는 그 친절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급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괜찮냐고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저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제가 중국인이라는 게 창피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수인 척 한국인을 골탕 먹이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는 하거든요. 한국인들 음식에 와사비를 왕창 넣는 건 기본이고 숙소에 못된 짓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일부이기는 하고 다들 아니라고 말을 하고는 하지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인이라면 실시하는 문제고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 상황이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사실 두려운 것보다는 제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감정은 제 자신이 한심하고 쪽팔린 거였겠죠.
하지만 한국인 여성들은 저를 달래며 오히려 중국 어디에서 왔냐며 중국인인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까지도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건 아닌가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제게 말을 걸어주고 제가 대답하지 않자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중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중국 토박이인 제가 들어도 아주 유창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봐서 조금의 중국어는 구사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진정한 어른이고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혐오와 경쟁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제 반응이 오버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반응할 만큼이나 중국인들은 대놓고 혐한을 합니다. 과거에는 저 또한 그랬고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물어볼 때면 못 알아들은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싫었어요. 제가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그때에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 유치하고 음침한 짓이라는 걸 30년 만에 알겠더라니까요. 그 말이 정말 이해 안 가겠지만 중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요. 아마 대다수가 잘못된 역사를 배우며 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저희는 공원에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들과 이야기해봤더니 생각보다 더 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두 여성 중 한 명은 한국의 소설가였어요.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한국의 어떤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어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따뜻했던 거였어요. 저는 서점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그러자 너무 반갑다고 저와 중국을 칭찬하더라고요. 중국 소설 잘 읽고 있다고 언제 한번 중국에 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소설 작가가 꿈이라고 말했고 그녀들은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소설가에게 소설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안은 가난해서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중국의 작가를 키우는 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학비도 비싸고 대학에 나온다고 해서 다 소설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는 문예창작과라는 학과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저렴하게 다닐 수 있고 그 학과에서는 아주 활발히 작가를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문학인 양성에 힘쓰는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지성인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모로 한국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소설가인 그녀 말로는 한국은 책값도 싸고 이북이나 도서관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소설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대학을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늘 안 된다고만 했던 중국인 친구들에 비해 초면임에도 긍정적으로 저에게 응원을 해주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주변인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알리고 있습니다. 현안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고 다니고 있어요. 또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서 한국의 소설 작가들 소설을 원문으로 조금씩 읽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서툰 한국어 때문에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어의 위대함을 알겠더라고요. 중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한국어는 이미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뛰어난 문장력을 배우고 싶었어요. 영국을 뒤잇는 문학의 나라는 아마도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은 소설뿐만 아니라 희곡시 부분에서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설로 써보려고 합니다. 또 그녀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문학을 써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